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사실상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럴 때일수록 조용한 전파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나라 밖에선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입국자 가족 감염이 늘어나고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들을 오늘 서울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 신규 확진자 발생이 30명 안팎으로 접어들었고 완치율도 70%에 이릅니다. 다소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인데 하지만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조용한 전파를 가장 주의해야 한다라고 지금 방역당국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방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예,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태까지는 둔화된 추세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부터는 약간 다른 용어를 쓰려고 하는데요. 하향 안정화된 추세가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약간 이제 제가 좀 평가를 좀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며칠 동안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게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추세가 잘 관리가 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용한 전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조용한 전파도 뭐 실제로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전파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이전에 뭐 구로 콜센터나 만민중앙교회 또는 의정부 성모병원 같이 집단 감염이 다소 일어나는 것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지난번에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막을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폭발적 상황 이런 것들은 이제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건대 신천지 대구교회와 같은 상황은 이제 일어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산발적인 그런 집단 감염 또 외국에서 유입한 분들을 통한 미처 추적하지 못한 그런 이제 감염이 걱정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생긴다고 하더라도 축적된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산발적인 그런 확산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어서 향후에도 하향 안정화된 추세가 상당히 잘 관리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해외 입국자 감염 얘기해 주셔서 그 얘기 좀 짚고 넘어가면 지금 모든 해외 입국자가 일단은 자가격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족 간의 감염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한 집에 있더라도 뭐 밥을 따로 먹고 얘기를 할 때도 뭐 전화로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수칙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가족 내 감염을 줄이기 위한 좀 올바른 수칙 뭐가 있을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은 그 자가격리 수칙을 죄송합니다. 당국에서 잘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책자도 배부하고 했을 텐데 일단 그것을 지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몇 개를 더 드린다고 하면은 우선은 집 내에서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집에서 전 가족이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또 각자의 생활용품을 각자가 써야 되고 그것을 공유를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는 환기를 자주 시키셔야 되고 또 틈틈이 환기뿐만 아니라 알코올 70% 알코올로 중간중간 소독하는 그런 절차를 잘 지키시면서 당국이 요청한 그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킨다고 하면 가족 내 감염 확산은 매우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만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수칙들 짚어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그 코로나19 재양성 사례들이 계속 나오면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90명 이상인데 뭐 검사의 정확도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번 바이러스의 뭐 특성인 건지 그 정확한 원인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WHO가 특별히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레포트를 요청을 했어요. 중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WHO의 입장인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진단 키트가 품질이 굉장히 좋고 또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여러 가지 데이터가 굉장히 투명합니다. 잘 관리도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례를 좀 더
들여다보면서 실제로 다른 국가에서도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의 데이터가 아주 좋고 믿을만하다. 이렇게 WHO가 평가한다. 우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이제 키트 요인입니다. 키트, 진단검사 키트 요인인데 우리가 이제 확진을 할 때나 퇴원을 할 때 같은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진단 키트로 바이러스가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퇴원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퇴원 조치를 하게 될 때는 이 확진 검사를 하는 키트가 오히려 아주 극미량의 바이러스를 못 잡아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트의 품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키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한계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키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키트 이외에 키트 하나를 더 쓰게 되면 네. 퇴원을 할 때 좀 더 확실한 퇴원 조건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완치된 환자의 혈액에 항체가 남아 있는지, 항체가 생성됐는지 또는 항체가 얼마만큼의 역가를 보이는지 이런 걸 알게 되면 좀 더 퇴원 결정을 확실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트 요인, 즉 키트 하나를 더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환자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 어떤 경로든지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아주 극소수로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자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바이러스 자체의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어떤 형태로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바이러스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바이러스 요인은 확인하려고 하면 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고 바이러스가 이에 의한 재감염이 되었다기보다는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환자한테서 있던 것이 재활성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아래 이제 속보 자막으로 현재 코로나19 관련한 새로운 통계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어제 32명이 새롭게 확진이 됐습니다. 30명대 유지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신규 확진자 32명 가운데 해외 유입이 24명으로 확인이 됐고요. 경기 4명, 서울, 경북 3명, 대구도 2명이 신규 확진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역시나 정리해 주신 대로 하향 안정화된 상태가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 대구의 상황을 봤을 때도 그저께는 0명이었고 어제는 7명이었다. 오늘은 또 2명인데 좀 전체적으로 이 추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전망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게 4월 7일에서 4월 10일 사이 정도가 되면 해외 유입을 뺀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0명대 이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네. 전망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4월 7일에서 4월 10일 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4월 16일 날 국내 순수 환자가 16명이 나왔고 4월 10일 날에 22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날에 18명이 나왔고 오늘 4월 12일인데 국내 발생만 순수하게 8명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향 안정화된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잘 관리가 되고 있으면서 계속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는 우리 방역 당국이 굉장히 잘 하셔서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 또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여전히 이렇게 평가하면서 상당히 잘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네. 긍정적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남 등 11개 시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참 의미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만간 이제 다음 주에 생활 방역 체계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 이제 대부분이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난 한 일주일 동안 환자가 거의 없거나 네.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된 숫자의 환자들이 발생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해외 유입을 제외하면은 거의 환자 발생이 없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생활 방역 체계로의 매우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양상들은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반복해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추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다시 대담으로 돌아와서 그 190명이 집단으로 감염됐던 제2미주 병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60대 환자가 결국 사망을 했는데 이 코로나19 전수조사를 받은 다음 날 이제 갑자기 상태가 악화가 돼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발병 초기에 알았더라면 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진단하세요?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이 고령이시고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늘 이제 알고 보는 것처럼 고령 더하기 기저질환은 굉장히 최고의 위험군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물론 단순한 고령이나 단순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위험하지만 고령의 기저질환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도 바로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확인이 되자마자 바로 급속히 이제 중증으로 악화되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초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초기부터 이제 집중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집중 치료에 돌입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시기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뭐 이제 병원 자체에 어떤 상황이 있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돌입했으면 좀 나을 수는 있었는데 병원은 또 병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초기부터 치료를 했으면 좀 더 나은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죠. 못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래서 갑자기 악화돼서 아마 사망에 이른 게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매번 이제 교수님 모시고 이 자가격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위반 사례들도 매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이제 늘면서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이 전자 손목밴드를 도입하겠다. 대신 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서 이제 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사실 벌써부터 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실효성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실효성이 거의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원래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소목밴드 착용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법이 좀 미비하고 또는 어떤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인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많이 물러선 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많이 물러서다 보니까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분들에게 이제 소목밴드를 착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첫째 하나는 자가격리 위반하신 분들에게 소목밴드를 착용하겠다고 하는 법적 조치도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뭐 여전히 인권 문제가 거론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그런 것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방역이라고 하는 실효성 차원에서 보자고 하면 일단은 이분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을 했잖아요. 그렇죠. 위반한 그것이 문제거든요. 바로 그 위반한 그 사건, 바로 그 지점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확산이 됐다고 하면 그게 이미 확산이 되었는데 그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소목밴드를 착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뭔가 지금의 방식, 당국이 하려고 하는 지금의 방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나 아니면 엎질러진 물을 담으려고 하는 행위라고 봐서 굉장히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소목밴드를 생각한다고 하면 오히려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아예 안 하는 방법이나 이런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가격리가 지금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강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가격리를 위반하신 분들이 이제 일탈 행위가 많은 이제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계셔서 실제로 해외에서 유입하신 분들 중에 지역사회에 감염이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아주 몇 케이스만 빼고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해외에서 유입되신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확산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굉장히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협조 안 되셔서 감염 확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적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목밴드를 다 하면 좋은데 손목밴드가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네. 위반자들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선제적인 조치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요. 우리 법에서 정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혹시라도 감염 확산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게. 저번에 제가 제주도 얘기하면서 손해배상 얘기했죠. 네네. 1억이나 그거 할 것 같으면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행정력 낭비하면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50억 정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이렇게 일탈 행위를 할 거를 엄두를 못 낼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때려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범 케이스가 나와야 소목밴드를 하지 않아도 제재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목밴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원칙을 경유한다고 그 원칙을 확실히 지킨다고 하면은 네. 확실히 예방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다 강력한 대책 또 실행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고 이런 가운데 저희가 위험하다라고 누차 짚고 있는 밀집 공간들 뭐 주점, PC방, 노래방 이런 시설들 중에서 약 12%가 지금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방역 수칙이라고 하면 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뭐 체온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좀 많이 고심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좀 둘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주점 문제와 관련해서 주점을 이제 서울에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서 주점이나 유흥주점 또 유사 유흥주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업장을 닫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풍선 효과가 있어서 서울 지역을 눌리니까 다른 지역 경기도나 심지어는 뭐 충청도 지역까지 이제 원정 유흥주점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다른 지자체에서도 뭔가 좀 보조를 맞추는 게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발생한 10,000명 이상의 감염자들이 대부분 집단 감염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집단 감염 약 82% 전체 확진자의 82% 정도가 집단 감염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흥주점이나 유사주점 이런 것들은 집단 중에서도 감염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젊은 분들이나 또 이런 유흥주점이나 유사주점을 이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러면은 언제쯤 생활 방역으로 가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은 제가 생활 방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생활 방역은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 완전한 생활,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없는 완전한 생활의 중간 지점 정도에 있는 것이 생활 방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가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없는 상황의 완전한 생활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그 중간 지점인 생활 방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방역은 사회적인 거리두기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갖고 경제적 및 사회적 생활을 영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당국이 그러면 생활 방역으로 갈 때 이런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생활 방역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매일 발생하는 확진 환자의 수가 50명 이하. 네. 그리고 감염원과 감염 경로가 추적되지 않는 것이 하루에 발생되는 전체 감염자에서 5% 이하. 네. 그러면 이제 생활 방역 체계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그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조만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생활 방역 체계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지점에서 당국에 제가 지금 세 번째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건데 네.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시점에 그러니까 당국이 다음 주에 생활 방역 체계로 가는 걸 결정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결정을 할 때 나라 전체를 생활 방역 체계로 가기에는 수도권은 환자가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위험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는 지난 한 일주일 동안 환자 발생이 없거나 제한적으로 나타난 지자체가 제법 많습니다. 네. 이 지자체 한 2개 정도를 주민협조나 지자체의 협조, 방역당국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한 2개 정도를 지정하고 이 2개 정도에서 먼저 생활 방역 체계로 가보는 거예요. 가보게 되면 간다고 하더라도 또 그 내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되거든요. 학교 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뒷단으로 두고 나머지는 좀 열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위험 요인은 있는지, 위험 요인이 있을 때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거는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이런 걸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지자체에서 오는 확진 환자가 있을 때 그것이 감염 확산을 일으키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2개
지자체, 시범 지자체는 우리나라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전체는 세계, 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험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위험 평가를 해봤는데 괜찮다 이러면은 정부 당국이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시점에선가 국가 전체로 생활 방역 체계로 가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순차적, 제한적 생활 방역 체계로 가보고 그것이 확실히 문제점이 개선된다거나 자신감이 붙으면은 전체 국토로 확대하면 좋겠다. 이게 제 기본 입장인데 네. 한번 정부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해외 소식을 좀 짧게 짚어볼 텐데 그 미국의 경우에는 워낙 상황이 심각합니다. 뭐 사망자도 2,000명이고 결국 전 세계 사망자는 5명 중 1명이 미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뭐 시신을 집단 매장하는 그런 뭐 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미국의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고 또 이어서 저희가 일본 얘기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본에서 긴급 사태가 선언이 됐는데 아베가 이거를 한 달 만에 뭐 끝내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뭐 일본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가 53만 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사망자가 2만 거의 500명이 육박합니다. 네. 그리고 하루에 사망자가 2,000명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많을 때는 거의 3만 5천 명이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미국은 아직도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일부 주는 정점에 이르렀는데 정점에 이르렀다고 해서 바로 하향세로 오지 않고 정점에서 머무르다가 평평해지면서 하향세로 오기 때문에 미국은 아직도 더 뭐 좀 더 나아갈 것 같고요. 또 미국은 상당히 증상을 드러내어도 병원에서 아직 치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미국 상황마저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본 상황은 하루 만에 확진자가 뭐 750명이 육박할 정도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감염원과 감염 경로가 추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이 올림픽을 연기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코로나19에 매이기 시작할 단계 전에 이미 대규모 확산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적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훨씬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고 일본이 제2의 뉴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더더구나 지금의 상황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해외의 상황과 맞물려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연기된 1년 후의 올림픽도 제대로 치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마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상당히 아직까지 정점을 찍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망 환자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접한 우리로서는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될 국가가 일본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내외 소식들 서울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